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끝났죠. 오늘은 간단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저도 짧게 끝낼까 합니다. 총리 후보자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틀 전 인사청문회 첫날 그가 국가 채무가 GDP의 몇 %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며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할 때 저하고 신준 토론할 때 이재명 역시 국가 채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좌파들은 전부 다 그런가요? 김민석은 24일 총리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참여했을 텐데 그는 왜 올해 예산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677조가 되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그걸 총리 후보자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게다가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 대비 이 국가채무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20에서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도 놀랄 짜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 집행 시에 48.4%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집행된다면 1,300조가 됩니다. 연말에 말입니다. 그래서 GDP의 49.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가 만약에 고개를 숙인다면 5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GDP 50%를 오래전에 넘었죠. 작년에 GDP 50.3%, 올 초에 50.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연도를 다시 설정하면서 우리 국민 총생산이 통계학상 크게 늘면서 사실은 이 기준 연도를 재설정한 것은 이미 2년 전입니다. 크게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도 IMF가 권장하는 40%를 넘어선 것은 오래됐습니다.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는 물론 아니며 유로화나 엔화 같은 국제 결제통화도 되지 못하니 우리가 G10 수준으로 경제가 커졌다고 해도 GDP의 50%에 이르는 국가채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디스나 피치 그리고 S&P 등 이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하나라도 우리 신용도를 낮춘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GDP의 5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오래전부터 우리 국가 채무가 GDP의 100%를 넘지 않으니 우리는 아직 안전하다고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어쨌든 김민석은 국가채무는커녕 올해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재정을 풀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을 논의했는데 말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그걸 주장을 했고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2차 추경안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문답은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각을 통할하기에는 함량미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민석은 수감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안보 부분에도 아무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분인데 더욱이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왜 김민석은 즉각 물러서겠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김민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의정 의원에게서 올해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김민석은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나가려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면피형 발언을 할 때 동료 의원들에게 총리 후보자 이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추계라는 말은 세수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세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늘 세수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와 이 추경은 전혀 무관한 용어입니다. 김희정 의원은 추경을 뺀 본 예산이 얼마냐며 대충 큰 단위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바우트라는 말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단단히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 큰 단위만 말을 해다오.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제출한 예산안이 677조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이 얼마를 깎았는지 3조로 깎았는지 4조로 깎았는지 깎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예산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국민의힘은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석은 국회 본회의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 겁니까? 그러자 김희정 의원은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김민석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이 용어를 구분하는 것도 모를 겁니다. 사실 이 문제도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신문 등에 수없이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2차 추경으로 국가 채무, 그러니까 현재 중앙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빚, 그 국가 채무가 올해 말에 1,300조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 공지의 사실은 법률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국가 채무가 2차 추경을 마치면 올 말에는 1,300조에 이른다. 그리고 거의 50% 수준이 될 것이다. 이건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무수히 보도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TV에도 뉴스마다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이내 드러냈습니다. 그는 면피할 목적으로 말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김민석이 김희정의 질문을 받고 당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분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국가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이니 그가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알 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대 부채가 상존하고 있죠.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이 가계부채가 이미 1900조에 이른다는 사실, 그리고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이미 2600조를 넘는다는 사실. 작년 연말에 2573조입니다. 그래서 이미 2600조를 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보증금까지 더하면 이미 가계부채는 3300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김민석은 알 턱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또 하나 있죠. 아주 빈곤층이 사채에 의존하는 그 사채 금액 말입니다. 그것도 학자에 따라서 많이 보는 분들은 3조에서 4조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 가계의 경제 사정을 모르는 김민석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내각을 통할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은 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했을까요? 국회의원이라면 총리부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데이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산은 또 모른 채 예산은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김희정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DP에 대한 국가 채무의 비율을 두고 다시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름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라며 재차 답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강만 얘기를 해다오. 큰 단위만 얘기를 해다오. 그렇다면 기본적인 상식을 물은 겁니다. 예컨대 우리 국가 채무가 IMF가 권고한 GDP 40%를 넘은 것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이 문제로 박근혜 정권을 공격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자신의 지식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조차 붉히지 않고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저는 생방송을 보고 있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가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GDP 50.3%에서 다시 50% 아래로 내려와 지난해 44.8%였습니다. 올해 1차 추경이 집행되면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낸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집행된다면 국가 채무는 1,300조에 이르고 GDP의 49.0%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김민석은 그 절반 수준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온 국민이 주시하는 청문회장에서 자신이 국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셈입니다. 문제는 김정이 말한 바처럼 이재명이 김민석을 총리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025년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니 요즘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연금 부채를 포함한 이른바 국가 부채 규모는 얼마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국가 부채는 현재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채무에다가 장기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인 연금 부채, 예컨대 공무원 연금 부채, 군인 연금 부채, 이런 연금 부채, 그리고 국민연금, 그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보증 책임을 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도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걸 국가 부채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빚은 국가 채무라고 하고 그걸 국가 부채라고 해서 용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인지 기업부채는 또 얼마인지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를 김민석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치조차도 모르는데 지금 서민들 주거비용이 얼마인지, 교통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의료비는 얼마가 드는지, 통신비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육비가 얼마나 지금 많이 쓰이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국민 생활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 국가 채무, 즉 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은 우리 진보 좌파들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재정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지하수 같은 원천으로 이해를 하는지 재정을 허물어 돈을 살포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놀랍게도 작년 12월 초 절대 다수의 입법 폭주를 하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677조 예산안을 두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한 뒤에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한 올해 본 예산이 673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년은 길다면서 이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면서 이 민주당의 집권 플랜 본부라는 걸 만들고 그 본부장을 맡았던 김민석은 우리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치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조차도 말입니다. 한편 김민석은 24일 과거 중국 청와대에서 법학수사기를 청구하며 낸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도망할 때 도자입니다. 도북자, 즉 북에서 도망한 사람 혹은 반도자, 배반을 하고 도망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데 대해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반도자,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고 규정한 사진이 있느냐?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24일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됐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청와대 논문에 도북자, 반도자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탈북한 박충근 의원이 강하게 항의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이 자리에서 해명이 필요하다. 자, 그러자 김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것 외에 중국에서 도북자, 반도자를 배신자라는 뜻으로 쓰인 용례나 그것을 영락한 영사전에서 쓰인 용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도북자나 반도자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의미의 말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변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자, 도북자를 정확하게 배신자라고 규정한 사전적인 규정이 있는지 누가 한번 제시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중국에서도 탈북자는 통상적으로 탈북자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도북자나 반도자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은 누구에게 아니면 어디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이 용어를 쓴 것일까요?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불법 월경자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즉 법에 어긋나게 국경을 넘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김민석은 왜 논문에 중국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배반할 반자와 도망할 도자가 들어간 용어를 굳이 썼을까요? 반도자. 그가 지도교수 이름조차 착각했을 정도라고 그러죠. 아니 틀렸다고 그러죠. 따라서 이 반도자를 쓴 것은 지도교수가 가르친 용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용어를 배신자라고 풀이한 사진을 가져오라고 역공을 한 겁니다. 김민석은 그러면서 반도자 도북자는 영어로 디펙트,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논문에 디펙트라고 사용을 했겠죠. 그 뒤에 한 말이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칭화대에서 쓴 논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성의 있게 쓴 논문이다. 글쎄요, 이 반도자 도북자라는 표현을 쓴 논문을 쓰면서 그 단어를 직접 자기가 만든 걸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무릇 높은 지위에 스스로 오르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무총리는 때로는 대통령을 대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최규하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 아래 만인의 위에 있는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신문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국무총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계속성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김민석은 그런 자리에 오르겠다면 먼저 자신의 지식과 도덕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